네, 지금 다 들어오신 건가요? 네네, 마이크 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철학 강의 파트에서 그리스 철학 부분을 맡게 된 이민혁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 네, 다들 책은 혹시 준비되셨나요? PDF 파일이나 세계 철학사 책이나. 네, 텐션이 좀 낮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강의 계획서에 올렸던 혹시 그리스 철학 암기법 올려주신 그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다들? 네. 이 암기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야 돼서 사실 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걸 암기하고 얘 이름을 뭔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철학 사상이 어떤 건지를 이제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철학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가장 어려운 문제도 풀려면은 그걸 이제 다른 철학가랑 비교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등급을 네개로 나눠서 생각했을 때 네,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오늘하고 내일 진도를 그냥 다 나갈 겁니다. 3주차 분량인데 그냥 2주 안에 끊어서 나가고 그리고 3주차에는 제가 2주차 이제 강의 끝나고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세계 철학자 그 문제 중에서도 몇 개 추려서 할 건데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도 올려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인도 철학이랑 중국 철학도 다 배우셨죠? 인도 철학, 중국 철학 문제랑 이제 섞어서 복합 문제도 제가 몇 개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기법을 올린 건 우리가 이 그리스 철학 시대의 철학자들 이름을 좀 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맨 처음에 보면은 밀레토스 자연 철학자부터 돼 있는데 그 이전에 그리스 철학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 세계 철학사 교재 172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네, 172페이지 모두 가지고 계시죠? 네, 일반적 특징과 주요 시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에베네셀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에베네셀에서 값없이 받았던 것처럼 값없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동안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리고 훌륭한 점수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일단 여기에 나온 일반적 특징과 주요 시대에서 밑줄을 칠 부분이 뭐냐면 네, 그리스 철학의 창시자들은 서양 철학의 선조이기도 하다. 172페이지에 그 부분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173페이지로 넘어가면 항해와 무역에 의해 유복한 생활을 누렸으며 셋째 줄에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생활 환경은 일반적 교양이 싹틀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혹시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173페이지에서 이제 가운데 부분, 고대 상인과 항해자들은 고향의 전통적인 생활 형태와 사고 방식, 종교관념의 회의를 품은 최초의 인간들, 여기까지만 밑줄 쳐주시면 이 앞부분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5줄 정도 내려가면 아테네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음, 이제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라는 지역의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신 분 있나요? 네. 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읽어본 적도 없고 그리스 로마 신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 있으신가요? 아마 네, 있으시군요. 네. 지금 와서 읽어보긴 조금 어렵겠지만, 네, 제가 최대한 그러면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조금 틀렸습니다. 우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우리가 단군 왕검 신화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그것을 보고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건 허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 환웅과 이 웅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에 아마 고물 토테미즘으로 섬기는 부족이 있었다. 그리고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있었는데 곰을 섬기는 부족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동일한 방식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적용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일단 그리스라는 지역은요, 좀 땅 자체가 석회암 지질이 많아서 농사에 부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리스라는 지역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근데 나무는 좀 잘 자라는 지역이에요. 그 특색이 언덕이 많고 나무가 잘 자라는데 농사는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의 특산물이 올리브 나무죠. 네, 아테네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나무는 많은데 이제 농사는 잘 안 되는. 따라서 어업과 농업이 병행되는 형태의 이제 경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애초에.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농업이 일정한 생산량과 이제 안정된 사회를 보통 구성하는 뒷받침이 되거든요. 근데 어업은 잘 될 수도 있고 그 옛날 시대에는 정말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이 문명이 어떻게 발달하냐면 농업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풍작이 있을 때도 있지만 흉년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들면 다 죽어야 되는 이게 아니라 배를 띄워서 약탈을 합니다. 약탈. 이 그리스의 해안을 보면 제가 첨부한 자료, 이 양기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지도가 나오거든요. 이 지도를 보면 그리스부터 터키까지의 일대는 전부 다 연안 항해가 가능합니다. 연안 항해라 함은 육지가 보이는 그 곳을 기준으로 해서 배가 이제 육지 근처에 얕은 바다를 이제 다니는 그것을 연안 항해라고 하거든요. 원항 항해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이 지중해 일대를 다 다닐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약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의 이제 주신을 제우스라고 하는데 그 제우스가 이런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많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제우스가 예쁜 외국인 여자랑 뭔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가 굉장히 그걸 질투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약탈혼이나 또는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런 일이 좀 잦았다. 그리고 그리스 안에 그런 사회 갈등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바다의 신 또는 항해를 하기 전에 이제 막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 또 이제 트로이카를 보면은 이제 외국에 좀 조금 약탈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죠. 또는 우리가 바다를 타고 건너가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고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로마도 이제 자기들이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항해를 하며 네, 그렇게 처음에는 약탈하는 문명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네, 그 약탈하던 그 연안에도 자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오니아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제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이오라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이오가 나중에 이집트의 이제 신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오니아 민족이 뭐냐면 페니키아 민족이랑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대, 지중해 연안 일대와 중동 그리고 이집트까지 그 지역 일대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다녔고 또 반대로 방향으로 가서는 이제 로마의 그 로마와 시칠리아 반도까지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에 첨부된 이 지도 일대를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누비고 다녔다. 처음에는 약탈하는 시기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식민지라고 말해요. 이 책에서는 그걸 식민지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거기에 도시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제 정확한 그 명칭은 도시를 세워서 그리스 전통적인 문화와 그 지역의 문화가 결합된 그런 형태의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중 하나가 밀레토스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다루게 될 부분 밀레토스의 자연 철학자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자연 이전에 이제 철학자라고 이제 책의 파트에 돼 있는데 181페이지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1페이지 펴주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 암기법으로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건데 밀레토스의 자란 철학자는 탈렉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이 있고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문제는 이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그리고 이 뒤에도 아낙사고라스 나오거든요. 이 세 명의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 한번 여러분들 입으로 읽어보시겠어요?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그리고 아낙사고라스 한번 여러분 입으로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 네, 네,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이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아낙시만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암기법에 뭐라고 올렸냐면 탈레스 드로스 메네스라고 올렸어요. 네, 이렇게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 첨부한 걸 보면 제가 이걸 원래는 인쇄를 해서 손으로 그리려 했는데 인쇄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그걸로 그렸어요. 그림판으로. 근데 뭘 그린 거냐면 이제 지도의 터키 부분에 보면 물방울 모양, 무한 모양, 그리고 약간 회오리 모양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그려놨거든요. 파란색으로. 네, 네, 이게 물방울 모양, 그리고 수학 기호, 무한 모양, 그리고 회오리 모양 이렇게 그려놨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특수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그림 같은 거 만들어서. 제가 그냥 직접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 무한, 공기라는 이미지로 외워주시면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탈레스는 물, 그리고 드로스, 아낙시만 드로스는 무한, 그리고 메네스, 아낙시 메네스는 공기. 일단 이렇게 외워주시면 시험에서 50점 만점이죠, 철학이. 시험에서 30점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30점. 이제 여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가면 40점. 다른 시대까지 잘 알고 있으면 만점. 네. 근데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니까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해 볼게요. 이 밀레토스는 말하자면 무역 도시였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존재하는 무역 도시였는데 일단 탈레스부터 시작하면 네. 탈레스는 이 존재의 근거를 좀 물과 많이 연결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7대 연인 중 하나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18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7대 연인 중 최초 인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네. 그리고 모든 자연 철학에서 모든 것을 산출하는 원소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7대 현이는 조금 출제율이 낮고, 네. 탈레스는 물, 네. 자연 철학에서 물을 모든 이제 세계의 근원으로 보았다. 라는 부분이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네.
기원전 6세기입니다. 참고로 밀레토스 자연철학자들은 기원전 6세기. 그래서 탈레스는 물, 여기 오감 철학 파일에 보시면 뭐 물 먹으면 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는 하나씩 외우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외워야 의미가 있지. 네, 우리가 객관식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탈레스, 이제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하고 다른 사람 한 명 껴서 4개 나온 다음에 밀레토스 자연철학자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해서 뭐 탈레스, 불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탈레스는 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알랑시만드로스 그러니까 드로스는 무한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드로스는 무한자. 이제 이 무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제 뭐라고 해야지? 근본 원리의 자 근원이 되는 건 규정할 수 없는 무한자. 이거를 진화론이랑 조금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기에 좀 하등 생물이 고등 생물화가 되었다라는 근대 진화론을 처음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무한자는 현대의 줄기세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의 줄기세포랑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출제되는 건 세계 근원 원리를 이 사람은 무한자라고 생각했다. 무한자, 그리스어로 아페이론, 무한자라고 생각했다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더 심화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이제 이 사람이 근대 진화론의 선구자이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안기법에서 탈레스트로스까지 했고 메네스까지 가시면 이제 메네스는 공기를 원소로 생각했어요. 공기를 원소로 생각을 했는데 이 공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어의 느낌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 에어의 느낌이랑은 좀 다르고 공기를 약간 영혼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공기. 영혼이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체가 없음에 조금 집중을 해서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이제 공기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 네.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희는 사실 성령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실제 불은 아니죠. 실제로 막 거기에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불이라고 묘사하듯이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영혼을 이제 공기라고 묘사를 했었다. 네. 아낙시메네스는 그랬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면 아 머리랑 눈밖에 안 나와서 집중이 안 된다. 아 제가 이게 유선 그거라서 뒤로 막 넘어갑니다. 네 이제 괜찮나요? 네 하다가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려면 탈레스, 드로스, 메네스, 물, 무한, 공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탈레스, 드로스, 메네스, 물, 무한, 공기. 네, 탈레스, 메네스, 드로스, 물, 무한, 공기. 네,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다음 파트 하다가도 갑자기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 명 지목해서 물, 무한, 공기. 제 이미지로 머릿속에 담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 피타고라스는 제가 따로 빼놨어요. 왜냐면 피타고라스는 좀 출제 빈도가 이제 혼자서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사상을 한번 지적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빼놨어요. 피타고라스는 이 지도에 그려놨지만 그 로마 지역,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남부 쪽에 독자적인 이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사람 철학자인데 수학자죠, 여러분. 수학자. 여러분 학교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다 배우셨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중학생일 때, 네. a제곱 더하기 이제 b제곱은 c제곱인다는데,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이제 남은 한 변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라는 수학 법칙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이게 수학 법칙을 발견한 것에 이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세 개의 근원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황금비를 발견해요. 이 피타고라스 법칙에서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5제곱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냥 3대 4대 5가 일반적인 삼각형, 직각삼각형 비율이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피타고라스는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에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 3대 4대 5 황금비를 보니까 아, 여기에 뭔가 이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의 근원 원리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보시면 이제 수를 세계의 근원 원리로 생각했다. 숫자에 이제 세계의 근원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자기가 세계 근원 원리를 조금 더 다가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네, 근데 그게 많은 사람한테 좀 호응이 있었나 봐요.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한테 호응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남부 크로톤에 네, 종교 교단을 설립해요. 오늘로 치면 조금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제 사이비 종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는. 거기에 크로톤이라는 곳에 이제 크로톤이라는 곳에 이제 피타고라스 뭐라고 해야 되죠? 피타고라스만의 그 시그니처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승님의 말에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아우토스 에파라는 이 단어도 좀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아우토스 에파가 뭐냐면 그리스어로 이제 직역하면 그분이 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진리가 되는 기준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의 말인 거죠. 그래서 아우토스 에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좀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가 추구했던 방향성이 이제 수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 수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세계를 이제 지칭하는 말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1부터 10까지의 기수에는 각기 특별한 힘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이 가장 완전하다. 그리고 포괄적인 수다. 그래서 이 10을 세계라는 단어와 좀 대치시켜서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코스모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암기법에 보시면 직각삼각형과 조그마한 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재생돼야 할 게 아우토스 에파, 아우토스 에파, 그리고 코스모스. 네. 그리고 철학을 뜻하는 용어란 필로소피라는 말도 이 피타고라스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우토스 에파, 코스모스, 필로소피가 이제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재생돼야 됩니다. 의외로 피타고라스의 법칙은 그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철학과 좀 관련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집중했던 측면 중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의 분야를 연구하기도 했는데 거의 다 이제 자연 철학적인 부분이었고요. 자연 철학과 수학을 좀 연결시키는 작업에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특히나 음악에 많이 심혈을 기울였어요. 음악. 그 음계의 높낮이와 그 박자 사이의 간격이 사실 수학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음율을 통해서 이제 수적 관계를 환원시켰다. 그래서 음악사적으로도 좀 중요한 인물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모여진 공동체가 좀 허무하게 망해요. 허무하게 화재 사건이 나면서 약간 흐지부지가 돼서 망했다. 그러니까 좀 불이 나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쌓아놓고 이제 만들긴 했는데 현대에 전달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화재 사건을 통해서 많은 기록과 이제 그 건물들이 소실되면서 당시에는 이제 소방관도 없고 119도 없잖아요. 많이 소실되면서 이 단체가 좀 흐지부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타고라스 써놓은 곳엔 피타고라스, 코스모스, 아우스토스, 에파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에 추가할 만한 건 필로소피 정도 있겠습니다. 이제 필로소피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다들 필로소피. 필로소피 라이온 킹에 보시면 이제 나오잖아요. 리얼리스틱, 필로소피, 하쿠나 마타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필로소피가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다. 이제 할 때 그 필로소피입니다. 자, 그래서 암기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타고라스, 코스모스, 아우토스, 에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코스모스, 아우토스, 에파. 피타고라스가 코스모스를 말했다. 아우토스, 에파 그분이 말하셨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피타고라스가 코스모스를 말하셨다를 이제 피타고라스, 코스모스, 아우토스, 에파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따라 읽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밀토스 자연철학자 아까 제가 외웠던 거 물어본다고 했죠. 그러면 저희 김밀란 전도사님 밀토스 6세기 자연철학자 제가 당황하셨는데 네 물어본다고 했죠 제가. 한번 암기법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 있었죠? 3명? 앨리스밖에 생각이 안 나. 탈레스. 네, 그 뒤에 사람이 이름이 아낙시만으로 시작합니다. 똑같이 아낙시로 시작합니다. 드로시메네스? 드로시메네스? 아, 잘하고 계십니다. 드로스 메네스입니다. 네, 아낙시만 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게 머리에 자기가 스스로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장에 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잘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 양재훈 전도사님, 그 밀레토스 자연철학자의 그 이념이 뭐였죠? 주요 이념? 주요 이념 물 네, 무한 세계의 공기.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네, 피타고라스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엘레아 학파겠네요. 네, 엘레아 학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 이 밑줄은 아우토스 에파랑 필로소피만 쳐주시면 됩니다. 187페이지에 있거든요. 187페이지에 아우토스 에파 있고 185페이지에 필로소피 있습니다. 코스모스. 필로소피 코스모스는 185페이지, 187페이지에 아우토스 에파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이제 엘레 학파로 넘어갈게요. 엘레 학파로 넘어갈게요. 엘레 학파는 네,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좀 공격적이다. 네, 좀 공격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엘레 학파는 이제 크세노파네스, 네, 파르메니데스, 제논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건 제논이었을 거예요. 제논이 조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크세노파네스는 그 그리스의 기존 신앙이 있었어요. 기존 신앙. 그리스 로마 신화의 뿌리가 되는 그 기존 신앙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듯이 그리스 신화의 특징은 신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여기까지는 저희랑 비슷하지만 거기에서 넘어가서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네 그리고 고통을 느끼고 네 슬퍼하고 막 후회를 엄청 많이 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좀 인간이랑 좀 많이 다를 게 없는 인간과 차이점은 영생불멸 그리고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네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신의 표상이 있었는데 이제 이 크세노파네스는 뭐라 했냐면 아니 그런 게 무슨 신이냐 그런 건 신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한 거죠. 비판을 해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합니다. 네,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했는데 네, 이런 비판이 나왔다는 게 조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주장하는 신은 거짓이다. 인간화된 신들의 표상을 비웃었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종교를 대담하고 좀 집요하게 공격했다라고 책 189페이지에 적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신은 다수로 존재할 수 없다. 네, 그리스 로마 신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종류가 많은데 신 다수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의 신이 다른 많은 신을 지배할 수도 없다. 이제 많은 신들을 지배하는 신, 여기서 제우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신을 지배할 수도 없다. 네, 지구한 최소의 하나의 존재는 오직 하나만 있을 수 있고 이 하나의 신은 언제 어느 곳에나 있으며 그 형상과 생각에서 유한자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크리스천이라 그런지 하나님이
좀 많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지고한 시는 동시에 세계 전체의 통일성과 같은 것이며 그의 교설은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윤회설의 반기를 들었던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이다. 이렇게 정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 종교를 비판까지는 좀 더 난이도가 높으면 나올 수 있고, 네, 범신론이 좀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 암기법에 보시면 크세노스 밑에 안심범신이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안심범신. 안 믿어신. 왜냐면 범신론자. 네, 안심범신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파르메니데스는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이 사람에서 이제 주장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운동을 우리가 인식하는 오류라고 봤어요. 운동은 착각이라고 봤어요. 뭐냐면 운동하는 작용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약간 회의론적인 관점인데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생각해봤는데 제 눈앞에 돌이 굴러가는데 돌이 실제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네, 내 눈에는 돌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감각은 모든 오류의 근원이다. 이 경우에 시각이 되겠죠. 눈으로 보는 시각은 모든 오류의 근원이다. 근데 사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말이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을 좀 중요하게 이 책에서 기술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저 내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부정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철학사에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인 크세노파랑 이제 좀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비판했다면 크세노파가 그 밑에 파르메니데스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 비판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까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승은 신은 믿을 수 없다 했는데 제자는 이 현실적인 사물조차도 믿을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왜냐하면 감각은 모든 오류의 그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 팁에는 운동은 거짓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운동 자체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엄청 비난을 받았겠죠. 당시 사람들한테. 네. 당시 사람한테 엄청 비난을 받았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뭐 철학자라면서. 그래서 비난을 받았는데 이 파르메니데스의 제자가 제논입니다. 제논이 이 스승님의 이 교설과 학파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해요. 그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나요, 여러분?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이야기를 이제 꺼내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니까 그냥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소리예요.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보다 2배 빠르게 달린다. 라는 가정을 해요.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보다 2배 빠른다. 2배 빠르기 때문에 그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아킬레우스는 2배 뒤에서 이제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북이보다.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예를 들어 1km를 달린다고 했을 때 아킬레우스가 그 남은 거리의 절반을 달리면 거북이도 절반을 달린다. 그리고 또 남은 거리의 절반을 아킬레우스가 달리면 거북이는 또 절반을 달린다. 그렇게 되면 거북이는 항상 아킬레우스보다 앞서 있다. 그 달리기 경주에서. 그러니까 거북이가 더 빠른 거다. 진짜 말이 안 되죠.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 생 억지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살짝 혹했어요. 왜냐하면 무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이 거북이가 무한대로 계속 앞서 있다면 진짜 거북이가 더 빠른 게 아닐까라는 이제 인식적인 착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제논의 이 거북이 비유 때문에 한동안 그리스 안에서 무한에 대한 무한이라는 단어를 터부시하는 이제 생각이 생겨났을 정도로 무한이라는 개념을 두려워하고 터부시하는 그런 풍토가 생겨났을 정도로 이제 이 변증술에 굉장히 능했다. 그러니까 말발이 아주 뛰어났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현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아킬레우스가 2배 빠르다며 라고 말하고 끝냈을 텐데 네, 당시 사람들은 무한이라는 이 개념이 생소하니까 이 무한대로 계속 앞서가면 거북이가 빠른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네. 근데 이 달리기 비율을 든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 파르메니데스의 운동은 감각의 오류라 라는 이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도 달리기 비유를 쓴 거죠. 이제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암기법에는 네. 이렇게 밀레토스라고 적어놨네요, 제가. 네, 잘못 적었습니다. 이거 엘레아입니다, 엘레아. 엘레아 학파인데, 네. 그래서 일렉크세가 아니라 엘렉크세 파르제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요. 엘렉세 파르제논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사람 이름은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앞글자만 따서 엘렉세 파르제논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리을이 1번과 3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발음하기는 쉬울 거예요. 엘레아 크세노스 파르메니데스 제논인데 엘렉세 파르제논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네, 엘렉세 파르제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제 사상으로 중요한 건 크세노파네스는 범신론, 파르메니데스는 운동에 대한 부정, 운동 거짓, 그리고 엘레아의 제노는 이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논증처럼 변증법. 이게 이제 변증법의 시초거든요. 변증법. 그래서 밑에 또 암기 팁으로 뭐라 되어 있냐면 안심, 범신, 운동 거짓, 거북이는 빨라 라고 되어 있죠. 거북이가 빠르지 않은데 거북이가 빠르다고 하는 것. 예, 변증법입니다. 이게. 우기는 거죠. 제논의 억지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엘레아 이제 학파입니다. 밀토스 자연철학자. 복붙을 했나? 아무튼 엘레크세 파르제논입니다. 밀레가 아니고. 네. 그런 다음에 5세기 자연철학으로 넘어갈게요. 강 사장님 저희 수업 몇 시까지죠? 몇 분까지죠? 시간이 괜찮나? 아, 네네. 40분까지입니다. 네. 그럼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전까지의 사람은 좀 6세기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세기에 헤라클레이토스, 엠페도클레스, 네오키포스, 데모크리토스, 네. 그리고 아낙사고라스까지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네. 헤라클레이토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페이지로는 저희가 194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로고스 그리고 강물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의 근원 원리를 불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불, 강, 로고스 이 세 개를 머릿속에 헤라클레이토스와 연결시키신다면 네, 그건 한 30점 되겠죠. 철학이 50점 만점이니까. 그리고 세부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40점, 50점 할 수 있겠죠. 자, 이 강물 이야기를 말하자면 헤라클레이토스가 했던 이제 말에서 발췌한 건데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강물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럼 물이 지나가죠. 그 자리로. 근데 그 강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내가 전에 들어갔던 강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물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저 상류에서 온 물인 거죠. 그래서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 이유가 이제 만물이 흘러가면 정지되는 것이란 거 없다.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의 학설을 좀 반박하면서 나온 사람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운동은 거짓이고 모든 감각은 이제 오류의 이제 근원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이제 반론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같은 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존재에 대한 학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의 생성과 소멸 그거에 관해서 이제 근원 원리를 좀 로고스라고 말했습니다. 로고스 우리가 이제 쓰는 로고스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말했던 그 로고스 진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개념인데 네 여기서 뭐냐면 원리에 가깝습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에 조금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실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이제 현대인들이 정확히 단정짓기 어려운 게 이 사람이 많은 말을 하거나 기록을 남기진 않았어요. 네, 많은 말을 하거나 기록을 남기진 않고 저서도 없어서 그냥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말로는 이런 게 있었다. 같은 건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었고 이 사람은 세계의 근원 원리를 약간 불이라고 생각했다. 불. 그러니까 대립의 통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또 이제 말하자면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신은 낮과 밤이며 겨울과 여름이고 전쟁과 평화이고 포만과 굶주림이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념과 이념, 인간과 인간, 남자 여자, 계급 계급, 민족과 민족이 투쟁하는 가운데 조화로운 세계 전체가 형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투쟁 내지 전쟁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자 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약간 현대의 마르크스주의랑 조금 닮아 있는 면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것들이 이원론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벌어진다. 그러니까 불이 타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재가 되듯이, 네, 그게 이제 세계의 구성하는 상태이다. 하나의 상태이다. 굶주림과 배고픔처럼 불이 한번 타오르고 이제 사그라드는 것처럼 네, 세계의 구성 원리를 이제 불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 근원적 에너지.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좀 외우기 쉬웠던 게 헤라클레스토스랑 헤파이토스 이름을 합쳐놓은 거잖아요.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래서 헤파이토스 하면 불이라는 이미지가 생각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생소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재탕의 로고스라고 써놨습니다. 뭐냐면 강에 다시 들어간다. 재탕할 때 강에 다시 들어간다가 이제 강이고요. 탕, 재탕이니까 불로 끓인다. 재탕의 로고스라고 적어놨고 이제 암기법으로 암기법은 좀 유치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로 넘어가면요. 엠페도클레스는 이제 저희가 아까 피타고라스가 좀 당시에 유명하고 6세기에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 5세기에서는 이 엠페도클레스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엠페도클레스가 여기 보면 정치가, 시인, 네, 종교 교사, 예언자, 의사, 마술사, 철학자 이렇게 뭐 적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엄청난 당시의 셀럽이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자, 이제 만능 박사, 척척 박사.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절충주의자여서 이 세계의 근원 원리를 사원소로 봤어요. 흙, 물, 공기, 불 이렇게 네 개의 사원소를 세 개의 구성 성분이라고 봤어요. 네, 좋게 말하면 이거 절충주의를 잘 생각해냈네. 지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짬뽕이죠, 짬뽕. 네, 밀레토스 사상에서 나왔던 물과 공기, 그리고 헤라크레이토스의 불, 그리고 엘레아 학파 내에 있었던 흙이라는 이제 개념을 좀 갖고 와서 다 섞어요, 섞어서 물, 불, 공기, 흙이라는 사원소설을 이제 정립을 합니다. 네, 사원소설을 이 사람이 정립을 합니다. 페이지로는 198페이지인데 199페이지에 사원소 한번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원소 한번 밑줄 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사원소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과 증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헤라클레이토스의 불 개념이랑 조금 닮아 있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과 증오를 통해서 견인과 반발에 의해서 통일되고 분열된다. 생명체는 이제 하등 유기체부터 이제 고등 생물로 점점 이제 나아간다. 네. 이거 약간 진화론이랑 닮아 있죠. 네. 하등 유기체에서 점점 고등 유기체로 이제 간다. 그래서 그래서 뭐라 하냐면 최초의 존재는 남성, 여성이 아니라 양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최초의 존재는 양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이제 분화되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네, 최초의 존재는 두 개의 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각기 다른 성을 가진 두 개의 개체로 분할되었다. 그래서 여기 근대의 진화론이 선취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정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사람의 근대 진화론에 영향을 줬던 사람으로 아닌 것을 해서 이 사람과 아까 앞부분에
때문에 이제 다른 철학자들 나올 수 있겠죠.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아무튼 엠페도클레스는 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고 사원소설을 정립을 했고, 네, 사랑과 증오라는 세 개의 이제 견인 원리를 내세웠는데 이 사람이 네, 이제 너무 그 컨셉에 잡아먹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진짜 엠페도클레스는 최고다. 엠페도클레스는 사실 신 아닐까? 약간 이러면서 엄청 추켜 세우니까 이제 자기의 그 컨셉에 잡아먹혀서 그럼 내가 죽어도 신처럼 죽어야겠다 하고 화산에 화산 분화구에 뛰어듭니다. 뛰어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라졌다라는 전설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사라지면은 이 사람 신으로 기억될 수 있잖아요. 엄청 유명한 상태에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린 것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그 화산 분화구에서 신발 한 짝이 퐁 하고 튀어나옵니다. 뛰어내리고 나서. 그래서 결국 신으로 기억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컨셉에 잡아먹힌 거죠. 주변에서 하도 지켜 세우니까 뛰어내렸는데 그 신발 하나만 퐁 하고 튀어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200페이지에 보시면 에트나 화산의 분화구로 몸을 던졌다. 신적 존재로 기억되기 위해서. 하지만 엠페도클레스의 신발 하나가 다시 분칠되었기 때문에 그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네, 그냥 안타깝게 자살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본인은 의도와 다르게. 하지만 좀 그때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거의 신으로 추앙될 정도로 좀 굉장한 이제 철학가였다. 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레오키포스랑 데모크리토스가 있습니다. 레오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사제 관계입니다. 레오키포스가 선생님이고요.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제자인데 이 레오키포스가 만들어낸 게 대표적인 게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비율이 정해져 있다. 이 세 개의 인과율. 그러니까 그 스승님의 학설에 감화받아서 만든 게 원자론입니다. 이 원자론이 근데 현대의 원자론과 굉장히 유사해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그래서 현대 과학에도 좀 영향을 줬다. 라고 보는 이제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요. 이 원자를 뭐라고 하냐면 영원한 시간 동안 무수한 원자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무한한 공간에서 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생성에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계획하고 조종하는 정신이 필요하지 않으며 엠페도클레스가 말하는 사랑이나 이제 마음 같은 힘도 필요하지 않고 네, 어떤 로고스 또한 필요하지 않는다. 그냥 무신론에 가깝죠. 네, 그냥 이 세계엔 원자가 있고 그 원자의 결합과 분해 네, 이를 통해서 세계가 움직일 뿐이다. 규칙적으로. 그럴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존재자에 내재하는 불굴의 법칙성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모크리토스. 그래서 이제 이 원자를 아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아톰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암기법으로 외우려고 인과율 박사와 아톰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아톰 옆에 그 하얀색 수염 있는 뚱뚱한 박사 있잖아요. 박사님. 그래서 스승과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레오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를 외우려면 인과율 박사와 아톰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5세기 자연철학자는 헤라, 엠페도, 레오키, 데모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헤라, 엠페도, 레오키, 데모 헤라, 엠페도, 레오키, 데모 헤라클레이토스, 엠페도클레스, 레오키포스, 데모크리토스인데 헤라, 엠페도, 레오키, 데모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세부 사항으로는 네, 제탕의 로고스, 제탕이라 하면 강과 불이죠. 제탕의 로고스, 그리고 사원소 자살, 사원소 자살, 화산에 뛰어들었지만 신발 하나 나왔죠. 사원소 자살, 그리고 레오키포스 데모크리토스는 인과율 박사와 아톰. 네, 이렇게 제가 적어놔봤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암기하기 쉽길 바래서 그걸 좀 만들었어요. 제가 자체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낙사고라스도 똑같이 5세기 자연철학자인데 이 친구는 좀 따로 빼놨어요. 네. 이 친구는 출제 비중도 조금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아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철학을 아테네에 전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네. 이 최초라는 게 시험에 출제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태어났지만 철학을 아테네에 전한 최초의 인물. 그리고 원소를 씨앗이나 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원소를 씨앗이나 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스라는 것을 추상적인 철학 원리로 도입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씨앗이나 싹은 물질적인 세계의 그 원소를 지칭하는 말이고 누스는 그것을 사유하는 정신을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말하듯이 이 사람은 씨앗과 누스를 말한 거죠. 네. 아낙사고라스. 근데 이 아낙사고라스도 좀 기존 그 그리스 철학의 이제 그리스 세계관에 반발하던 사람이어서 이제 신성 모독죄로 네, 망명을 당합니다. 망명. 그리스 그 아테네에 가서 신성 모독죄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태양을 보고 이제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태양을 그 아폴론 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폴론 신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태양을 보고 저건 그냥 불타는 돌덩이일 뿐이다. 라는 이제 폭탄 발언을 해버려서 네, 폭탄 발언을 해버려서 신성 모독죄로 이제 고발당했습니다. 네, 불타는 돌덩이로 묘사해 버린 탓에 네, 그 사람이 망명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테네에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이 철학들을 좀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좀 높게 평가하고요, 이 사람을.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테네 최초의 철학을 전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아낙시로 시작하는 이름이 2명 더 있다는 거. 밀레토스 자연철학자랑 섞어서 나오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네. 아낙시방구라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산드로스 3명 있으면 누구 찍어야겠어요? 아테네의 최초로 전한 사람.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김을화 전도사님. 네.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세요. 다음 중 아테네의 최초로 철학을 전한 사람은 1번 탈레스, 2번 아낙시만드로스, 3번 아낙시메네스, 4번 아낙사고라스. 누구죠? 4번이요. 네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리스 철학 파트 나오면 70점은 확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외우시면. 네. 6, 70점 확보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크라테스까지 하면 이제 오늘 진도에 맞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시대로 넘어가자면 이제 그리스 철학의 전성기로 넘어갑니다. 이 전성기가 실제 그리스 역사의 전성기와도 좀 맞물리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그리스 문명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약탈하고 파괴하는 약간 그런 식의 문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각 이제 연안 지방에 약탈하고 파괴가 심해서 이제 사람들이 안 사니까 거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스보단 살기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그리스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현대 용어로. 그래서 그 지역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가 이제 했던 업보가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지중해 사회에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네, 당시 지중해 사회에서 이제 업보 탓에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아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의 앙심을 품은 모든 나라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겁니다. 그게 영화 300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리스와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페르시아에게 너희가 이제 복종을 하고 조공을 바치면 이제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다 하고 했는데 그리스는 당시에 동네 최고의 깡패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왜? 우리는 트로이드 멸망시킨 적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해서 이제 전쟁이 발생했는데 안타깝 안타깝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침략을 한 거니까 어쨌든 안타깝다고 할 수는 없이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주축이 돼서 결국 페르시아가 지죠.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지고 페르시아가 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그리스 문화권을 압제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됐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그리스의 실제 역사에서도. 그래서 전성기를 구가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네, 그리스식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리스식 민주주의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지만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이제 성인, 남성이 모두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갖게 되는 그게 그리스식 민주주의죠. 네, 그리스식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웅변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말빨.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판사가 따로 있고, 네, 국회의원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면 네,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재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네, 뭔가 정책을 건의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또 뭔가 원로원에 선출되는 그런 기준에도 그 웅변술을 많이 봤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 공개 연설의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 이제 20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자유를 지키려는 그리스인들의 승리로 끝나자 그리스, 그 중에서도 정신적, 정치적 중심지가 된 아테네는 이제 왜 중심지가 됐냐면 아테네 빼고 거의 다 불바다가 됐어요, 사실. 네. 아테네 빼고 거의 불바다가 됐고 아테네가 이 해군의 힘을 통해서 결국 이겨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타는 기술에 굉장히 능했거든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항해술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거의 이제 대륙에서 싸워본 경험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배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살라마스 해전에서 완전 대참패를 하고 전쟁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죠. 지중해 역사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테네가 정치적, 정신적 중심지가 되고 이 아테네 사회에서도 상류층은 굉장히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어요. 네. 전쟁을 이기고 나서 엄청난 부가 아테네로 흘러 들어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높은 교양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기도 했고 또 민주주의 헌정에서는 공개 연설 기술이 더 중요했다. 민중의회와 민중법정에서는 훌륭한 논증과 능란한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한 입지에 섰기 때문이다. 라고 나온 게 이제 책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행한 게 과외입니다. 과외. 과외. 개인 과외. 그 개인 과외 교사들이 소피스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남을 설득할 수 있는가가 메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네, 특별한 철학이 있다기보단 이제 말빨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를 굴복시키고 나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을 좀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감 철학 파일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소피스트를 궤변론자라고 적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논의 그 거북이 논리처럼 거북이 논리 굉장히 말이 안 되죠. 거북이가 당연히 아킬레스보다 느린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제 날조로 거북이가 더 빠른 것처럼 말을 했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가르친 거예요. 변증술, 네, 웅변술, 문체론, 언어학 이게 그거인 거예요. 이제 말빨을 통해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능력을 이제 많이 가르쳤다. 근데 이제 비싼 돈을 받고 가르쳤다고 해요. 이제 비싼 돈을 받고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되게 비싼 돈을 주고서 이제 배운 거예요. 네, 그게 소피스트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의 기본적인 철학 베이스가 인간 인식 능력에 대한 회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가 인식하는 그게 사실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네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네, 인식 능력에 대한 회의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그냥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네가 인식한 게 사실이라는 보장이 있어? 증거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면서 이제 나온 논리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쉽죠? 그래서 핵심과 실리를 추구했다. 그리고 이제 철학사의 의의를 두자면 자연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인간 이제 자체에 집중한 거의 최초의 사례다. 이 소피스트들은 인간의 주장,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잖아요. 물론 상대를 설득시키고 상대 주장을 꺾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네, 내 주장을 이제 억지로 강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네,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 최초의 사유 자체를 사유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측면에서 철학사적인 의의가 좀 크다. 네. 그리고 윤리적 가치 기준 또한 좀 이성적으로 고찰했다.
네, 윤리적 가치 기준 또한 이성적으로 고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론, 운변술, 언어학, 문법론 발전했다. 네. 그래서 소피스트 하면은 개인 과외를 이제 좀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법에 적어놨죠. 궤변론자, 아테네의 번영 시기에 운변술 과외 알바로 등장했다. 인간의 사유를 사유했다. 그리고 유명한 소피스트 두 명인데 프로타고라스랑 고르기아스가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가 있습니다. 이제 두 명이 있는데 이제 이 두 명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자면 네, 프로타고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근데 현대의 다원주의랑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네,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그러니까 사람 바이 사람이다. 네, 너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약간 자기 주장을 지키는데 많이 관점이 들어간 거죠. 이 사람의 논증 방식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하면서 절대적 진리는 없고 보편 인간은 의미가 없다. 개개인이 저마다 척도이며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가 많은 세상에서 이제 아니야 너도 맞고 나도 맞아. 를 이제 외쳤던 사람이고요. 이제 고르기아스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자입니다. 존재하는 건 없어. 존재한다고 해도 인식할 수 없어. 인식한다고 할 수 있어도 그 인식은 전달될 수 없어. 그러니까 다 틀렸어. 네, 다 틀렸어. 따라서 다 틀렸어. 너가 존재하는 것도 틀렸고 인식하는 것도 틀렸고 그 인식을 나한테 주장하는 것도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다 틀렸어. 네, 이게 약간 고르기였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에는 다 맞아 프로타 다 틀려 고르기라고 적어놨죠. 네, 소피스트들이 이 어떻게든 우기는 이 주장을 굉장히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극단으로 발전돼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 거죠. 한쪽은 이제 너무 서로 너는 틀려 나는 맞아 하니까 아니야 우리 다 맞아. 네, 한쪽은 우리 다 맞아. 그리고 다른 쪽은 아니야 너넨 다 틀렸어. 네, 좀 유치하지만 네,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한 걸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으로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소피스트 궤변, 소피스트 궤변 알바, 네, 소피스트 궤변 알바, 다 맞아 프로타 다 틀려 고르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피스트 궤변 알바, 다 맞아 프로타 다 틀려 고르기. 네, 프로타는 프로타고스, 고르기는 고르기아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혜지 전도사님, 5세기의 자연 철학자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한예지 전도사님. 네. 5세기의 자연 철학자가 누가 있죠? 어, 무슨- 탈, 맨 첫 번째만 알려드릴게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있습니다. 어, 엠페도, 네네, 맞습니다. 두 번째 엠페도. 엠페도. 어, 그 다음 원자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스승이 있죠. 네네. 레오, 네, 맞아요. 네, 레오키포스 맞습니다. 데모클레, 네, 맞습니다. 네. 레오키포스, 데모크리토스까지 4명입니다. 네, 헤라클레스, 엠페도클레스, 레오키포스, 데모크리토스. 아, 이게 떠올리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떠올리려고 하는 경험이 여러분도 한번 가려놓고 한번 혼자서 외워보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할 때는. 이게 떠올리면 이름은 외우는 방법 말고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팁 외울 때도 성경 인물은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아담 족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죠. 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네, 이름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네, 잘해주셨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사실 여러분이 바로 외울 걸 이제 기대하는 건 제가 욕심인 거죠, 사실. 다음 시간에 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소크라테스로 넘어가 볼까요? 소크라테스 하면 끝나네요. 금방 할게요. 네,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버지는 석공이고 어머니는 산파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산파술입니다. 산파술이 이제 현대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학생에게 정답을 유도하는 거죠.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정답과 결론을 이제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마치 산파가 직접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말하잖아요. 막 힘줘, 숨 쉬어 막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산파가.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선생님이지만 내가 대신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유도하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주는 형식. 이걸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네. 델포이 신탁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이게 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덕과 알을 동일시했어요. 바른 것을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일시.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려면 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 된다. 약간 성선설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악행을 하는 건 몰라서 그렇다. 사람들이 이제 선행을 행하지 못하는 건 뭐가 선인지 몰라서 그런다. 뭐가 덕인지 몰라서 그런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저수를 남기지 않았어요. 저수를 남기지 않고 수업 방식이 1대1이었어요. 1대1. 항상 1대1. 한 명을 놓고 삼파가 삼모 여러 명을 애 낳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네, 그걸 생각하면 편하면 1대1로 이제 한 명만 이제 케어했습니다. 마치 삼파가 삼모 한 명만을 가지고 이제 케어하듯이 그렇게 이제 수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저수를 남기지 않아서 이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이제 저서에서 좀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대화편 파이돈이라는 책에 이제 등장한다. 그래서 파이돈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언급된다. 이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돈을 받지 않고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암기 팁에는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 세아우톤, 그리고 덕은 알미다, 그리고 삼파술, 그리고 급여를 받지 않았고 저서가 없다. 그리고 파이돈에서 죽음이 언급된다. 그래서 이 암기 팁에 적어놨죠. 열정페이 삼파 선생, 파이돈에서 죽는 너 자신의 덕은 알미라라고 적어놨어요. 네, 다 섞어놓은 거예요. 너 자신을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 자신의 덕을 알미라라고 적어놨죠. 덕이 알미라는 그 사상까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정페이 삼파 선생, 파이돈에서 죽는 너 자신의 덕을 알미라라고 적어놨죠. 네, 이거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좀 쪽팔릴 수는 있지만, 네, 열정페이 삼파 선생, 파이돈에서 죽는 너 자신의 덕은 알미라. 네, 한 두 번 정도 따라 읽어보실까요? 네. 아, 그리고 이 열정페이 부분을 세부 설명하자면 이제 그겁니다. 소피스트들은 돈을 받았는데 여러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 소크라테스는 안 받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그겁니다. 그리스의 전통적인 이제 이때부터 그런 게 있어요. 동성애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자는 스승에게 자신의 이제 육체를 수업료로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시 사회에 돈을 받지 않고 그걸 이제 현대에서는 거기에 내려온 게 뭐냐면 멘토 멘티입니다. 그게 옛날에.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가 그런 식의 성적인 관계로 이제 맺어져 있었어요. 당시에. 뭐 안 좋은 이면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수업료를 안 받은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철학자인 건 맞지만 이제 존경하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크라테스까지 끝내봤는데요. 사실 이제 그리스 철학 전체 진도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한 60%에서 70% 한 거예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남은 진도도 다 하고 간단한 문제풀이도 몇 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나 추려서 문제 된 거랑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총 3시간이 있는데 세 번의 타임이 있는데 세 번째는 문제풀이를 좀 중심으로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이제 질문도 몇 개 받을 거고요. 문제에 대한.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